세계 민담 이야기 일본편 꿈과 도깨비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나 그의 자식들은 위화로에서 식사를 했지만 부리는 남자나 여자들은 아래 화로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월의 사흘 만은 그 부리는 하인들을 위화로에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주인이 밥을 담아주기도 하고 술을 따라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월 이튿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리는 남녀가 주인에게서 받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주인이 말했어요. 오늘 밤은 새해 첫 꿈을 꾸는 밤이니까 오늘 밤 꾼 꿈을 내일 나에게 알려다오. 꿈 하나를 금화 하나씩에 사겠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 새해 꿈을 팔아야 한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차례차례로 말해봐라. 그러나 윗자리에 앉아있던 하인 중 하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는 깊은 잠에 들어버려서 꿈은 하나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다음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사람도 저도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사람들 모두가 꿈을 꾸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나이 어린 겨우 15살밖에 안 된 시동 혼자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꿈을 팔아라. 금화 한 냥에 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나이 어린 시동은 그러나 꿈은 절대로 팔 수가 없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금화 2냥에 팔아라.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은 아니요,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3냥에는 그래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4냥 하고 주인은 점점 값을 올려서 마침내는 20냥이나 많은 값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냥이면 지금 20만 원이나 30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린 시동은 결코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굉장히 화가 치밀어서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시동이라니 당장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배에 태워서 바다에 띄워버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불쌍하기 때문에 뱃속에 밀가루로 만든 떡을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나이 어린 시동은 이렇게 해서 작은 배에 실려 억지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 밀려서 떠다니기를 얼마나 했을까? 마침내 멀리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섬에라도 한번 올라가 보자 하면서 그 섬 쪽으로 노를 저어 가서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원숭이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숭이 무리가 많이 모여와서 나이 어린 시동을 보자 이건 뭐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다. 한번 전부 먹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먹자, 먹어보자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고 시동은 곤란해져서 밀가루 떡을 잘게 떼어서 던지면서 그걸 원숭이가 먹고 있는 사이에 가까스로 도망쳐서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둘러서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저어나가 원숭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다시 저 멀리 섬이 보였습니다. 이번은 그 섬을 향해서 노를 저어갔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려서 그곳 섬에 올라가 보았더니
웬 크고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모여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것은 파란 도깨비, 빨간 도깨비, 검은 도깨비 등 많은 도깨비들이었습니다. 각각 저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자 역시 이것은 맛있게 생긴 사람이다. 모두 나누어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말들이었어요. 시동은 또 하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밀가루 떡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먹고 한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 보았습니다만 이런 밀가루 떡 따위론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나이 어린 시동을 잡아먹으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동은 사실 나는 무척 좋은 새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잡아먹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그렇게 좋은 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하고 말하게끔 되었어요. 그러자 어린 시동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에게조차 20냥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았던 대단한 꿈을 공짜로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빨간 도깨비, 파란 도깨비, 검은 도깨비들은 또 의논을 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수레를 하나 주지. 그것과 그 꿈을 맞바꾸면 좋겠군. 도깨비들은 멀리까지 가서 크고 훌륭한 수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천만리 수레라고 하는데 이 철봉으로 한 번 두드리면 천리를, 두 번 두드리면 만리를 간다. 어때? 이것과 바꾸면 흡족하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동은 그 훌륭한 수레를 보고서도 하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또 의논을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2개의 바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늘 하나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것에 찔리면 곧 죽어버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도 이것에 찔리면 금방 건강하게 되는 우리 도깨비들에겐 보물인 바늘이다. 그것을 수레와 함께 줄 테니 20냥에도 팔지 않았다는 그 첫 꿈을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그러자 나이 어린 시동은 그럼 꿈을 가르쳐 줄게. 그러나 이야기하기 전에 이 수레를 한번 시험해 보아야겠다. 하더니 조금 전에 받은 2개의 바늘을 갖고 그 수레에 타서 새망치로 탁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차는 부웅 하고 달려나가 저런저런 하고 도깨비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벌써 하늘 속으로 들어가 버려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도깨비들은 달개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어린 시동은 득이 만면하여 수레를 타고서 넓은 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탁 하고 수레를 두드리자 차는 달려서 다리 아래로 나왔습니다. 수레가 멈추고 다리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한 채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에 있는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그때 그 이웃의 큰 집에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옆집은 어떤 집입니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습니까? 하고 묻자 할머니가 대답을 하셨어요. 한 따님이 병이 나서 오늘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소란스러운 거요.
그래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저는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이 어린 시동은 중얼거리며 곧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웃 가게에서 따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도깨비들의 보물 바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곧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인이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동은 객실로 안내되어 곧 바늘을 꺼내 딸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잣집에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시동이 돌아가려 해도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매일 융숭한 대접을 하고 연극을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들은 자기 집의 아들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번에는 냇물 건너 굉장한 부잣집에서 마찬가지로 딸이 병이 나서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동의 소문을 듣고 제발 와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리하여 시동은 또 그곳에 가서 바늘을 꽂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도 대단히 기뻐하며 매일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집 역시 쉽사리 돌려보내지 않고 마침내는 그 집 아들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집으로부터 아들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어린 시동은 아주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양쪽 집안 모두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두 집 사이에 있는 냇물에 금으로 만든 다리를 놓았어요. 그것은 햇살을 받아서 마치 무지개 다리같이 빛이 났습니다. 어린 시동은 그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보름가는 한쪽 집에서 또 보름가는 다른 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서 두 집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시동의 새해 첫 꿈이란 것은 무지개 같은 금다리를 건너가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가는 보살의 은혜. 옛날 기와치라는 마을에 가다노에 한 무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단 하나 어린애가 없어서 부부는 늘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보살에게 아무쪼록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옵소서 하고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빌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으려니까 큰 함지박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두 부부는 그 함지박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뒤 얼마 안 있어 귀여운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가는 보살에게 감사하고 태어난 아기의 일생을 지켜달라고 몇 번이나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원하고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13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어머니는 감기 탓으로 병을 얻었는데 날이 갈수록 병세가 나빠지더니 오늘 하루를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딸을 머리맡으로 불러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의 머리가 정말 길게 자랐구나. 엄마도 오래 살면서 너가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금박에 오칠을 한 큰 상자와 작은 상자를 꺼내 오게 하더니 작은 상자를 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상자 속에서 함지박을 꺼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13년 전에 가는보살이 점지해 주신 함지박이었어요. 어머니는 오칠이 된 큰 함지박을 작은 상자를 이고 있는 딸의 머리 위에 푹 눌러 씌웠습니다. 작은 상자 위에 큰 함지박을 씌우고 나자 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색 가는보살님의 분부였느니라 하며 혼잣말처럼 하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어요. 딸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도 뛰어와서 아내를 불러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딸은 어머니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함지박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함지박이 혼자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어째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며 함지박을 벗기려 했으나 함지박은 머리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어머니도 잃었는데 몸까지 그렇게 되다니 가엾어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함지박을 쓴 딸을 가련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가는보살님의 분부였다니까요 하고 체념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딸이 저렇게 되었다고 수군거렸으며 아이들은 함지박을 쓴 딸이 눈에 띄기만 하면 함지박 쓴 아이, 함지박 쓴 아이 하고 별명을 부르려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이 딸은 함지박을 쓴 채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몸이 감추어져서 정말로 함지박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딸은 언제나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차차 어머니를 잊고 주위의 권유로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면서 에이, 함지박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니다니 꼴도 보기 싫다. 나보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하며 조금도 마음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참에 새 어머니에게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딸은 아버지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을도 저물어 추위가 몸속으로 스며드는 쌀쌀한 날이었어요. 함지박을 쓴 딸은 집을 떠날 생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 큰 강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걷고만 있다가는 결국 지쳐서 굶어 죽어버리게 될 거야. 차라리 어머니가 계신 먼 나라로 가는 편이 낫겠다. 딸은 이렇게 생각하고 강가로 내려가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씌워진 함지박 때문에 물속에 잠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때 마침 이곳으로 배 저어가던 사공이 오라, 큼직한 함지박이 떠내려오네 하고 함지박을 붙잡아 올렸는데 밑에서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놀라서 도망쳐 버렸어요. 소녀는 죽을 수도 없는 몸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강둑으로 올라가 정처 없이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함지박을 쓴 아이를 보고 머리는 함지박이고 몸뚱이는 사람인 괴물이다. 함지박 귀신이다. 아니야, 함지박을 쓴 여자애 같은 걸 고운 손과 발이 보이잖아.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을을 순찰하고 있던 지방장관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있는 걸 보고 왜 그렇게 떠들썩한지 가보고 오너라 하고 부하 한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부하가 가서 보니 함지박을 쓴 여자애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쩔쩔매고 있는 것이었어요. 부하는 이상해서 함지박을 쓴 소녀를 데리고 지방 장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어버리고 함지박을 머리에 쓴 이상한 소녀만 남아있었습니다. 지방 장관은 함지박을 쓴 소녀를 보더니 얘야, 그 함지박을 벗어라. 얼굴을 보자. 라고 말했지만 소녀가 함지박을 벗지 않기 때문에 부하 두어 사람을 불러서 벗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아닙니다.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답니다. 라고 말했지만 부하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며 그들은 함지박을 벗기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지방 장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이 되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함지박을 쓴 소녀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아버지가 부끄럽게 될까봐 다만 가다노 근처에 살던 천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함지박이 떨어져 내려와 머리에 꽉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슬픈 듯이 대답을 했어요. 지방 장관은 함지박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리에 달라붙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그래, 이제 어디로 갈 작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슬프게도 어머니를 여인 뒤로 몸을 의지할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불구가 된 뒤로는 어느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지방장관은 그거 참 딱하구나.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하며 친절하게도 소녀를 데리고 돌아가서 나이든 하녀에게 맡겼습니다. 그 집의 하녀는 함지박을 쓴 소녀가 할 일을 정해주려고 얘야, 너가 특별히 익힌 게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운 것은 책 읽기, 당가짓기와 비파를 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하녀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 재간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하 몸입니다. 하고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목욕탕 일이나 하도록 해라. 하며 하녀는 함지박을 쓴 소녀를 목욕탕 당번으로 정했습니다. 소녀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 컴컴한 목욕탕 가마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퍼붓고 불을 떼서 목욕탕에 물을 끓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했고 밤에는 모두들 잠든 뒤까지도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함지박 쓴 애야 어서 일어나라. 새숨을 올려야지 하고 재촉하고 밤에는 얘야 어른 돌아오셨다. 발 닦으실 물은 데워놓았느냐?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소녀는 밤낮으로 가마솥 앞에 앉아서 그을음과 연기에 눈물을 흘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위로 세 아들은 이미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러나 넷째 아들인 재상은 아직 아내가 없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지박을 쓴 소녀가 불구의 몸으로 고통스럽게 목욕탕 당번을 하고 있는 것을 늘 가엾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병신하며 함지박 쓴 소녀와는 말도 하려 하지 않았지만 재상만은 아침 저녁으로 세수물과 발 닦을 물을 가지고 오는 소녀에게 다정스럽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재상이 소녀를 위로해 줄 때마다 다른 하녀들은 재상님께서는 저런 병신 계집애를 어째서 귀여워하시는지 몰라 하고 뒤에서 수군대면서 비웃었습니다. 재상은 처음에는 함지박 쓴 소녀를 불쌍한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보니 아는 것이 많고 성품이 매우 곱고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은 그 아버지에게 원하옵건대 저 함지박 쓴 소녀를 저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불구의 몸이라도 언제까지나 위로해주며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청을 했어요. 하지만 지방장관은 그런 아이를 아내로 삼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재상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은 어머니에게 함지박 쓴 소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영리한 유모와 은호를 했습니다. 함지박 쓴 소녀가 재상의 아내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재상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이 유모는 영리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재상님께서는 일단 그 소녀를 아내로 삼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러나 우선 선을 보아야 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새 형님의 아내와 그 소녀를 한자리에 불러 앉혀놓고 견줘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함지박을 쓴 소녀가 그걸 알게 되면 불구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몸을 감춰버리겠지요. 그렇게 되면 재상님도 결국 그 소녀를 아내로 삼겠다고는 하지 않으시겠죠. 지방장관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의논하여 유모 말대로 일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며느리와 함지박 쓴 소녀에게 준비를 하라고 전했습니다. 재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난처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상은 함지박 소녀에게 그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며느리 겨루기를 하려는 것 같소. 분명히 그대에게 창피를 주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오.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함지박 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몸을 의지할 곳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은 소녀를 진심으로 동정을 했습니다. 어찌 그대를 혼자 보내겠소. 길을 나서면 틀림없이 인정 없는 사람들에게 들볶일 것이 뻔하오. 홀로 나가게 할 수는 없어. 그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까지라도 따라가겠소. 라고 재상은 말했습니다. 고맙고 분에 넘치는 재상의 위로에 함지박 소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는 아닙니다. 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한 뒤 몰래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가 다 되자 소녀는
먼동이 트기 전에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재상도 그 뒤를 따라 나왔어요. 대문을 나서려는데 재상이 함지박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달이 하늘에서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소녀는 달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가는보살이 있는 쪽을 향하여 가는보살님, 부디 우리들의 운명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빌며 합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소녀의 머리 위에 있던 함지박이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금과 은과 보석들이 주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뒤따라오던 재상이 깜짝 놀라 소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소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본 재상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대는 함지박을 쓴 불구의 몸이 아니라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녀요 하고 재상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함지박 안에서는 금박에 오칠을 한 두 겹의 상자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금 술잔에 은으로 된 국자, 금으로 만든 귤과 은으로 만든 배, 여러 가지 빛깔이 섞인 화려한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 그 밖에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소에 지성으로 가는보살을 믿었던 공덕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가는보살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가씨, 이젠 며느리 겨루기를 부끄럽게 여겨 집을 나올 이유가 없어졌소. 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재상은 함지박 소녀를 설득하여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재상은 함지박 소녀가 며느리 겨루기에 나갈 준비를 도우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 며느리 겨루기를 한다는데 불구자인 함지박 소녀는 도망도 못 가고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함지박 소녀를 헐뜯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며느리 겨루는 날이 왔습니다. 정해진 시각이 되자 맏형, 둘째형, 셋째형 순으로 아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맏며느리는 23살로 흰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요. 둘째 며느리는 20살인데 보랏빛 저고리에 복숭아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18살로 붉은 저고리에 연분홍 매화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세 며느리 중에 누가 더 잘났는지 가려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며느리들이었어요. 마루에 있는 낡은 다다미 방에는 함지박 소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함지박 소녀는 아직 이 집안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까지 구별해서 창피를 주자는 유모들의 계략이었어요. 하지만 재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삼스럽게 이런 며느리 겨루기를 하여 함지박 소녀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며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도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함지박 소녀가 자리에 앉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재상은 소녀를 데리고 정숙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불구의 함지박 소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곳으로 정숙하게 걸어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아궁이의 재와 그을음 가루 투성이었던 소녀가 아니라 그야말로 선녀같이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탐스럽게 늘어뜨린 고운 머리, 새하얀 명주 네이에 홍매화빛과 보랏빛 등으로 채색된 저고리를 입고 눈에 띄는 짙은 다홍색 치마를 입은 처녀가 머리에 옷과 금으로 꾸민 장식품을 달고 하늘거리며 얌전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품이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처녀가 들어오자 주인은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밝아지면서 광채가 나는 듯했어요. 모두들 앗! 하고 놀랄 뿐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습의 함지박 소녀는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루 끝에 깔아놓은 형편없이 낡은 다다미 위에 앉으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지방 장관이 황급히 일어나 황지박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된다. 천사와 같은 소녀를 어떻게 더러운 곳에 앉힐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다른 며느리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지만 자리가 없었으므로 지방장관 옆에 앉혔습니다. 함지박 소녀는 그때 자기가 갖고 온 3가지 보물을 지방장관의 부부에게 바쳤습니다. 금 술잔에 금으로 된 귤, 비단 10필에 명주 50필, 이것은 시아버지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은국자에 은으로 만든 배, 비단으로 만든 옷 30벌, 이것은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만도 3사람의 며느리가 시집 올 때 해온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3사람의 며느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상자에 앉은 함지박 소녀는 다른 며느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지방장관 부부는 진심으로 함지박 소녀의 됨됨이를 기뻐하며 함지박 소녀를 재상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곤 며느리와 시부모로서의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다른 3 며느리들은 여러 사람들이 빤히 보고 있는 가운데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기분이 상한 며느리들은 얼굴이 예쁘고 옷은 아름다워도 교양만은 갖추지 못했겠지. 그것으로라도 함지박 소녀를 골탕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겁게 놀자고 제의를 했어요. 함지박 소녀는 제일 어렵고 힘든 검은고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맏며느리들은 비파를, 둘째 며느리는 창을 부르고 셋째 며느리는 장구를 치기로 했습니다. 함지박 소녀는 재주를 자랑할 생각이 없어서 사양했지만 자꾸 강요하는 바람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열심히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때에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검은고를 타기로 했습니다. 비파, 창, 장고에 맞춰 함지박 소녀는 검은고를 탔습니다. 말할 수 없이 신비한 소리, 가장 고상한 소리가 주위를 압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함지박 소녀의 검은고 솜씨는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다며 지방장관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며느리들은 음악으로도 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목욕물이나 데우고 있던 아이가 설마 시가에도 뛰어날 리는 없겠지 생각하고 유모를 시켜 지핏목을 함지박 소녀 앞에 내밀며 봄, 여름, 가을 꽃을 하나씩 시구에 넣어서 시를 지어 보시지요 하고 청하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매일 목욕탕에 불 때는 일이나 하는 천한 계집인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함지박 소녀는 겸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검은고를 그렇게 잘 타는 사람이 시를 짓지 못할 리가 없다며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지박 소녀는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면서 못 이기는 채 붓을 들었습니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귤, 가을에는 국화, 어느 곳에나 이슬은 골고루 내리네. 필법에 따라 고운 필치로 거침없이 붓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모두들 그것을 보고 아 하고 탄성을 지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지방장관 부부는 재상과 함지박 며느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저택을 지어주고 많은 땅을 주어 따로 나가서 유복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재상에게도 귀여운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함지박 부인은 때때로 친정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친정아버지에게 인사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재상은 임금이 시킨 일을 훌륭하게 해낸 대가로 아마도 가와치 이가의 새 고을을 하사받았습니다. 그 답례로 가는 보살에게 온 집안 식구가 예불을 올렸습니다. 그때 불당 한 구석에 다 해진 옷을 입은 초라한 중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하인들이 뒤쫓아 내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함지박 부인이 그쪽으로 돌아다 보니 그것은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초췌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함지박 부인은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하며 얼굴을 들여다보자 그 초라한 중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손을 덥석 잡고는 오, 내 딸이냐? 용케 잊지 않고 와주었구나. 이것도 가는 보살님의 인도시다 하면서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거느리고 있던 하인들도 다 내보내고 혼자 함지박 쓴 딸을 찾아 정처 없이 걷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이 되어서 딸을 찾아 헤맨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방방곡곡을 걸어서 돌아다니던 끝에 첫 번째 아내가 믿었던 가는 보살에게 빌면 반드시 딸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보살님 덕택입니다. 고맙습니다. 함지박 부인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는 보살님께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